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검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차 가해, 사건 축소 은폐 여부 등을 밝혀내는 게 쟁점이 될 텐데요. 주요 사건 소식들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먼저 고 이해람 중사가 사망한 지 382일 만에 특검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추행 피해나 그리고 초동 수사와 같은 부실 대응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먼저 사건 정리해 주시죠. 2021년 5월 달에 공군 여성 부사관이었던 이해람 중사가 사망한 이런 사건인데요. 당시에 이해람 중사는 이 회식에 참석할 것을 상관으로부터 강요를 당했고, 그래서 회식에 참석한 이후에 부대로 돌아오는 길 안에서 차 안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거에 대해서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또 가해자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관은 이 사건을 좀 은폐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을 공식화하지 말 것을 이 이해람 중사에게 좀 이렇게 강요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람 중사는 이 공식적인 어떤 이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를 했는데, 여러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회식이 왜 이렇게 있었는지, 어떤 성격의 회식이었는지, 그리고 그 회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왜 은폐하려고 했는지,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군부대 내에서의 어떤 회식이나 이런 것도 부적절하지만 밖에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더욱 부적절하다는 어떤 그런 비판 여론 의식한 거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도 의문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군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도 장기간 한 50일 넘게 이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수사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해람 중사가 전출이 됐습니다. 다른 부대로. 네. 전출된 부대에서도 이 전출이 됐으면 이전에 이러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 이동이 있었다는 것들은 좀 비밀에 붙여지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대에서도 이미 그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들이 알려져서 2차 가해를 당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된 겁니다.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2차 가해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관련자 15명은 기소가 됐고 재판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초동 수사에 실패한 부분, 그리고 2차 가해가 이루어진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자들이 대체적으로 불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 실패한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오늘 공식적으로 이 현판식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업무는 5일 날 시작이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이 검토가 끝나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지금 특검팀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초동 수사가 부실했고 또 의문점이 많이 남은 만큼 특검이 출범한 건데, 우선 특검 얘기를 듣기 전에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 고 이해람 중사를 가해한 바로 선임 부사관이죠. 그 장모 중사에 대해서 네. 그 1심에서는 징역 9년 선고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양측이 다 항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돼서 지금 군 검찰 측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 네. 그에 대한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실은 이러한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겠죠. 막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막을 수는 없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담당하고 있는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이 매뉴얼상 정해져 있는 것들만 지켜줬더라면, 네. 그다음에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이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줬더라면, 이 피해자가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을까 하는 그러한 지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들여다보면,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네. 정말로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그 고소대리, 그러니까 피해자를 대리할 때 보면 고소인들이 가장 참담함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본인이 조사받으러 갔을 때 수사기관의 그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거든요. 증거 있어? 이런 거 혹시 무고죄로 되면 당신도 처벌받아요? 이런 네. 게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는 말인데 그게 이러한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감정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이렇게 사무적으로 툭툭 던지면 그것이 더 2차 가해가 되고 예. 심지어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수사기관에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수사기관의 어떤 부주의함이 아니라 네.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의 불법행위, 나아가 직무유기, 범죄다라는 점을 확인받는 게 바로 본 특검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는 비슷한 류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건을 수사 중인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초동 수사가 부실했고 뭐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 좀 잘 밝혀질까요? 지금 뭐 특검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일이 워낙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초동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배경에는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숨기고 싶은 어떤 군내의 네. 어떤 그런 관행이라든가 관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데다가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수사는 여러모로 이제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서 쭉 말씀드렸지만 가해자에 대한 이러한 어떤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도 있고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애초에 이 가해자 수사를 하기 전에 이미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특검이 일단 활동하는 시간은 한 70일 정도의 기간인데 이 70일 기간을 다 채웠는데도 결론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여러모로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결론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대통령 결정에 따라 30일을 더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총합 한 100일 정도의 수사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100일 정도의 수사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초동 수사가 왜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단지 군내 어떤 관성 때문인지 예. 아니면 군에서 이 어떤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군 검찰이라든가 이 또 이런 부분들이 이 군 밖에 이미 전역한 사람들과의 어떤 뭐랄까요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것 하에서 뭔가 서로 묵인하는 문화가 이제 작동을 한 것인지 또는 이게 공군이라는 또 어떤 조직적인 특성에 연유한 것인지 등등을 이제 명밀하게 이제 좀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군내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뭐 직접적인 어떤 가해의 책임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처벌이 되는 경우가 그래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군 내의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예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군의 수사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특검이 밝혀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제 군 내에서도 서로 입을 맞춰가면서 이제 은폐하려고 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이제 질문에서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말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네. 이후에도 여성 부사관이 이런 식의 이제 성폭력을 당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피해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어떤 악순환을 끊는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특검이 수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책임 의혹이 있는 인사들은 우선 모두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지켜봐야겠지만 초동 수사 부실 문제 특검에서는 이번에 꼭 밝혀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이미 그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예. 하도 이 군내 성폭력 사망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 사건인가 저 사건인가 막 헷갈려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거는 제3자가 봐도 속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가장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는 경찰이 일단은 수사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이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면 가해자가 마땅히 처벌돼야 되겠지만 네.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당신이 무고죄가 된다. 그다음에 당신의 어떤 이러한 말이 진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그 이제 무고죄 이런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조사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피해자 진술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가해자 조사한 다음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부인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 다투면 그때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게 무고죄라든지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건데 수사기관이 지금 이중사에게 그러한 말을 할 때는 가해자 조사하기도 전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피해자, 다시 말해서 고소인에 대한 어떤 조사를 쭉 해보고 이 사람의 어떤 피해 사실 진술을 잘 들으면 될 것인데 거기다 대고 무고죄 얘기를 하고 거짓말 탐지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어떤 수사 절차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사건을 이제 이첩받은 송치받은 군검찰 같은 경우는 그 송치받은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피해자 조사조차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태만하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사건 발생한 게 3월이고 네. 그다음에 그 사건의 가해자인 중사가 전역할 시점이 그해 8월이었다라는 거고, 군 검찰이 5월에 최초의 그 조사 일정을 두고 그 조사를 미루면 어떻겠냐는 이야기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군 검찰의 그 관행 중에 하나가 그 가해자가 이제 전역하면 군검찰의 관할권이 없어지고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첩되거든요. 예. 그러면 자신들은 그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결국은 수사를 뭉갠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납득할 수 없는 증거 확보, 특히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께서도 언급해 예. 주셨던 그 가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영장을 받아놓고 집행도 안 했어요. 가해자한테 이미 제출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이에 휴대폰을 갖다 버리거나 증거인멸할 수도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그런 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만큼 이번 특검을 통해서 이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9.99%가 폭락해서 무려 피해액이 52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 테라 루나 사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우선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테라 루나라는 이제 그 코인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인데, 이 암호화폐는 이제 국내 개발자가 이제 개발했다고 해서 여러모로 각광을 많이 받은 그런 화폐인데요. 이 테라 루나라는 거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어떤 암호화폐가 아니라 일정한 어떤 자산의 가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이제 화폐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좀 홍보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이 화폐의 가격이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특정한 이제 가치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화폐이다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자처하는 이 테라와 루나 이 코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제 현실 세계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또는 이 어떤 화폐 이런 것들을 이 암호화폐 운영사가 예를 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 돈을 이제 좀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무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오로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테라와 루나 두 코인 간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만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이제 코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모로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코인 운영사가 그렇다면 그런 이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혹시 이 코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수단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일종의 지불 준비금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매입을 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거진 문제는 뭐냐면 예. 당시에 테라 루나 코인이 결국 이제 가치가 폭락하고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계속 폭락시키게 하면서 결국 이게 일종의 뱅크런처럼 코인런으로 이제 된 그런 상황이 돼서 완전히 가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9.99%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 되기 직전에 이 운영사의 직원이 이 비트코인을 이게 일종의 이제 거래소의 계좌에 이제 좀 예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출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인출의 맥락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거래소 측에서는 인출할 때 이 인출한 이제 과정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입금 보류한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예. 경찰은 이것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이러한 횡령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뱅크런이 벌어졌을 때 은행의 어떤 뭐 이 관리자들이 뭐 돈을 빼내는 것과 같은 그런 뭐 조직적인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난 것이라는 점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경찰이 밝힌 바는 이 코인의 이제 개발자이자 운영자인 권도영 씨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는 일단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운영사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것에 가까운 그런 상황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추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뭐 지금은 어쨌든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예. 이러한 것이 횡령이라면 어떤 과정에서의 횡령이 된 것인지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인지 개발자이자 이 운영사의 실질적인 오너인 권도영 씨하고 이 뭐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수사를 좀 더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제가 이 횡령금에 피해자들의 투자금 일부가 들어갔을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액의 피해액이 나왔고 또 피해자가 다수잖아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닐까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30억 원의 횡령 혐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일단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특경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범죄의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에 해당돼서 이 경우는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지금 어떤 회사의 경영진의 어떤 그런 개입이 있었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이걸 만약에 빼돌리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이러한 수익금이 일종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돈이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이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이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이 테라폼 랩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이나 또는 어떤 이제 배상 명령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받는 걸 시도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경우에 그 회사의 자산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회사의 자산을 또 빼돌리려고 한다라는 점에서는 강제 집행 면탈죄로 우리가 볼 여지도 있어 보여서 네. 그러한 혐의들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지점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테라 2.0을 출시한 권도영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권 대표에 대한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뭐 그 이 다수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 사건이 지금 서울 남부지방 남부지검이죠. 남부지검의 합수단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아마도 이제 국내로 소환을 해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좀 신속하게 피의자 송환이든 아니면은 임의 귀국이든 간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피해가 크고 또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책임 소재와 관련된 상황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대표적인 국내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인과 또 범행 도구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정리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상당히 화제였던 그런 사건인데 네. 아직까지도 이제 어떤 내용의 범행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뭐 그 흉기는 무엇이었는지 범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아직도 이렇게 갑론을박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개구리 소년 사건이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데요. 1991년 3월 달에 대구 성서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 5명이 이제 실종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실종이 됐다라는 것만 이제 알려져 있고 뭐 개구리를 잡으러 가자고 했다, 뭐 도룡뇽 알을 찾으러 가자고 했다 네. 이런 정황만 알려져 있고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미제로 남아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2002년에 이 어린이들의 유골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유골을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모로 상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경북대 이제 법의학팀에서 이것은 좀 타살로 보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살이라고 하면은 뭐 흉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흉기가 무엇인지 범인은 누구인지 이 전체적인 어떤 범행의 정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밝히지 못한 채로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 보니까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추측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 최근에 이제 올라온 내용은 이 인터넷 모 사이트에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 당시에 이제 유골에 남겨져 있는 상흔이나 이런 걸 보니까 흉기는 버니어 캘리퍼스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판단을 누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네.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시간에 뭐 기술 시간 뭐 이런 때 이제 배운 도구인데 어떤 길이를 재는 이런 도구인데 이게 두 개의 어떤 뭐랄까요 뾰족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좀 범행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고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것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현장에서 일부 이제 쓰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 있는 학교에 뭐 당시에 학생이 범인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올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고 하는 걸 접한 사람이 이제 본인이 그냥 판단한 추리한 내용을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것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일파만파로 좀 퍼져 나가고 또 한 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소 뭐 이게 적절한 일인가 싶은 뭐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에 보면 당시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김영규 전 총경이 타살이 아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유족들의 반발이 컸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주장이 나온 만큼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되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이런 인터넷에 나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뭐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개구리 개구리 소년 사망 사건이 예. 정말로 진범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진실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그런데 어쨌든 진범이 있을 가능성, 특히 타살 혐의점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던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비록 인터넷에 어떤 그런 하나의 글일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또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피해자의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주는 게 어떤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닐까 싶고 네. 나아가서 예전에 이제 공소시효가 있는 그 제도의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옛날에 이제 이런 근대 사법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이런 과학 수사가 이렇게 발전된 건 최근의 일이고 예.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지나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수사의 단서가 될 증거 자료들이 산일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산일된다라는 거는 있더라도 없어진다라는 것이고 또는 있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이제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 보면 DNA 자료가 있는데 뭐 그 분석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라는 것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네. 수사의 단초가 있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19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로 밝혀지면서 미제 사건 수사에 대한 활력이 좀 붙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이 잘 풀릴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그 경찰에서도 이제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장기 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팀을 뭐 이 좀 뭐랄까 관할별로 아마 두어서 그런 장기 미제 사건 중에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을 뒤늦게라도 해결하기 위한 인력 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이제 찾아낸 거였는데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장기 미제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좀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황들을 여러모로 좀 쭉 살펴보면 아무래도 경찰이 지금 당장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도 인력이 충분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뭐 비록 뭐 본인의 어떤 추리라든가 판단을 인터넷에 올린 뭐 그런 글이었지만 그런 어떤 시민들의 시도가 또 이런 경찰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극이 되고 동력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논란이 있을 때 어느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이제 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이제 생산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러면 정말 이 사건을 정말 이 진상이 무엇인지를 추적을 하고 결론 한번 내보자. 이런 각오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경찰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 미제 사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건들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이 전국적으로 260여 건 정도 있다라고 하고요. 전담 수사팀만 전국에 17개라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들이 있어요. 암수 사건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건화되지 않는 실종 사건 같은 경우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었지만 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 결국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수사의 단초가 있으면 끝까지 수사를 하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네.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나아가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소시효 제도가 과연 우리 사회에 이제 더 이상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살인범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개정 입법들이 뒤따르는 것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네.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기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장기 미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